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직 직장인이고 주니어고 부업소득 만들기 급급하고 시드머니도 없는데 나중에 진짜 건물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30대에도 될 수 있어요. 건물주가 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부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시작 가능한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로 시작을 하면 돼요. 최근에 이 에어비앤비 관련한 법도 바뀌었죠. 기존의 사업자 중에 80%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역대급 기회입니다. 바뀐 법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 보고 법 바뀐 거 숙지하시고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시작하세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김의 김이나 컨설턴트입니다. 자, 우리가 공유 숙박업 혹은 단기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 관련한 사업으로 흔히 나오는 말이지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나 부동산 없어. 저런 건 그런 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좀 멀리 생각하시고 나는 좀 진입 가능한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이런 부업해서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요새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도 이런 부업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일단요 여러분, 저도 직장인일 때 부업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업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수익원을 가져다주는 파이프라인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부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아주 건전하고 나중에 확장 가능한 부업의 조건이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작이 쉽고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생각보다 시간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에 세팅만 그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실제 운영할 때도 계속 상품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내용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외주 비용도 태워야 됩니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부업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나중엔 여기다가 하루 종일 쓰십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처음에 투자금을 넣겠지만 빠르게 3개월 안에는 회수가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게 좋은 부업입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현금을 만들기에 이렇게 물건을 팔거나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번 내가 드리는 품 대비 굉장히 수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또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만약에 내가 어떤 공간이 있고 이걸 고정적으로 쭉 임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모든 사업은 직장인과 다르게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나 언제든 이거 접을 거야 혹은 나 이제 그만 철수해야겠어 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로 부업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은 그런 게 쉽지만 부동산은 철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시작하기도 쉽고 철수하기도 쉽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부업으로 잠깐 소득만 벌고 끝이 아니라 그 부업이 나의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고 향후에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동산 사업을 해서 건물주가 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업,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공유 숙박업과 단기 임대입니다. 특히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세팅만 되면 거의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고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임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시 숙박업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유 숙박업은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돌리는 거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지? 사업자가 있어야 되나? 내가 내 집에서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크게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보면 에어비앤비는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입신고를 한 임대를 받은 부동산을 숙박의 형태로 돌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조금 적은 자본, 5천만 원 이하의 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성수기에는 많은 경우 월 900만 원 이상 만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고 싶은 공간을 잘 세팅하고 예쁘게 사진 찍어서 플랫폼에 올린 다음에 판매를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증은 어떻게 내는 건지에 대한 두 부분이고, 이 두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법적인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최근에 법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에어비앤비 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 이제는 플랫폼에서 퇴출되고 있다라는 정책 변화입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도시 안에 있는 일반 주택을 일종의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민박 형태로 숙박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불법 숙소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한국에서 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2024년 7월부터는 불법 숙소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탭을 개설을 했고요. 정책적으로도 신고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바로 플랫폼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기존의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많은 숙소들 중에서요,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혹은 불법 숙소 형태로 운영되던 것이 많게는 80%까지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대거 퇴출당하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레드오션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기회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의 운영하고 있던 객실의 객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정말 적기고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매물을 찾고 사업자가 있어야 되지?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자 부분에서도 요즘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에어비앤비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형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앞에 외국인이 붙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에어비앤비는 원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관광진흥법 안에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를 체험해보고 싶고 문화를 조금 더 피부로 느껴보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호텔이나 펜션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더 느껴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MZ세대들한테 특히 이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숙박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글에 공유 숙박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도 최근에 새로 생겨났을 정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호텔, 민박 같은 형태보다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편안한 일종의 숙박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 서울을 오거나 서울에서 지방을 갈 때 거기 괜찮은 숙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 호텔보다는 펜션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찾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추세예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도시 민박의 형태를 외국인한테만 제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국인 대상으로도 도시 민박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단, 이렇게 규제가 한창 바뀌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거나 했을 때 또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정한 플랫폼에다가만 본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을 올리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플랫폼을 별도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게 두 곳입니다. 바로 위홈과 미스터 맨션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내가 만든 숙박 장소에 사진을 올리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를 외국인에게도 판매하고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내가 만든 공간의 사진을 외국인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아고다 같은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시고, 똑같은 공간 사진을
위홈과 미스터 맨션에 올려서 내국인에게 영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까요? 법적인 조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 앞단에도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건물주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공유 숙박업만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 숙박업을 부업으로 시작해서 일반적인 부티크 형태의 모텔이나 호텔 형태의 숙박업으로도 진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빌딩을 구매해서 건물주가 되는 그 태클을 많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 숙박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공유 숙박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그리고 특별 숙박업이 있어요. 일반 숙박업이라고 하면 호텔, 모텔, 여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광 숙박업이라고 하면 호텔, 펜션, 유스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숙박업 안에 게스트하우스, 민박, 한옥체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공유 숙박업은 이 기타 숙박업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타 숙박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클릭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타 숙박업은 다시 셋으로 나뉩니다. 한옥체험업이 있고 농어촌 민박업이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기타 숙박업이 사실은 일반 숙박업이나 관광 숙박업보다 진입하기 쉽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호텔을 매입하거나 호텔을 지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타 숙박업 안에 있는 한옥, 농어촌, 게스트하우스 중에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셋 중에 또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것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옥 체험업은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한옥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있죠.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민박업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왜 진입장벽이 높냐면 한옥 자체의 수가 다른 일반적인 주택 형태에 비해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일단 매물로 찾기가 어렵고 또 한옥은 대부분 좀 비쌉니다. 대부분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반적인 숙박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농어촌 민박업은 어떨까요? 여기는 아주 큰 진입장벽이 바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걸 생각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에 대한 조건도 들어가는 농어촌 민박은 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있다고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이 이 게스트하우스형 공유 숙박업입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형 공유 숙박업은요,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물 형태 자체가 투룸 이상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주택이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피스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용도 자체가 업무용이라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안 되고 반드시 주택 형태여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일단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신 다음에 공유숙박업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3번째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가구가 같이 사는 세대의 주택일 수 있죠. 그때 전체 입주민들의 동의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표시 여부가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공유숙박업을 운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택하는 액션은 1단계가 일단 매물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증금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전세 이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매물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조금 힙하게 인테리어를 잘 만드시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예쁘게 사진 찍어서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리는 것, 이렇게 4개의 단계를 따르시면 실질적으로 직장인들도 공유 숙박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실 때 팁, 그리고 공유 숙박업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후기들은 디라고라 클래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단기 임대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유 숙박업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요새
공유 숙박업만큼 부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핫한 주제가 바로 단기 임대입니다. 여러분, 단기 임대는요, 하루 이틀 자고 끝 이런 숙박업이 아니라 최소 주 단위로 혹은 길게는 뭐 2달, 3달 단위로 단기간 동안 해당 숙박업체를 조금은 더 저렴하게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집이 팔리는 시점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비는 시점 사이에 뭐 2-3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 내가 딱 2달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 단기 임대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갑자기 3달짜리 TF팀에 발령이 난 거예요. 딱 3달만 용인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그 근처에서 3달만 지내겠다라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단기 임대 형태는 요새 수요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셨을 때 에어비앤비나 공유 숙박업보다 실질적인 관리 공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 단기 임대는요,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관리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좋은 부업의 조건은 투자하는 시간이 적게 들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지내면서 우리가 뭐 숙소를 치워야 한다거나 쓰레기통을 비우고 침구를 정리해야 되는 형태가 아니라 입주하시는 분이 직접 청소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 말고는 관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꿀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지내시는 분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낼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좀 깔끔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기 임대는 단기 임대를 하기 위한 별도 플랫폼에서 영업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2가지 플랫폼이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33M2, 두 번째는 Live Anywhere라는 플랫폼입니다. 요즘에 여름에 잠깐 덥고 이럴 때 워케이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기 임대 매물들도 올라오고 수요자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새 굉장히 핫한 트렌드다 보니까 이쪽의 사업도 내가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유 숙박업과 함께 묶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뭔가 부동산 사업하면 내가 부업으로 시작하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진입장벽을 갖고 계시고 또 자본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부업으로도 일단 부동산을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기회에 공유 숙박업과 단기 임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숙박업 혹은 임대업 관련한 우리 부동산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지속적으로 디라고라 클래스와 북김에서 정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컨설턴트였습니다.